여러분 혹시 여인천하, 장희빈, 동희 같은 사극 드라마 보셨나요? 왕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후궁들의 치열한 암투.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죠. 특히 후궁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장면들. 우리는 그 드라마틱한 순간들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들 보통 어떻게 끝나나요? 왕이 승하하거나 주인공이 승리하는 순간에 막이 내립니다. 우리는 그 화려한 클라이맥스만 기억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역사는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계속됩니다.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겨진 수많은 왕의 여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계속 궁궐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쫓겨났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드라마에서는 이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하지도 않고 드라마틱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진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실의 가장 은밀한 공간, 역사책 귀퉁이에 숨겨져 있던 두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자수궁과 칠궁입니다. 이 두 공간은 후궁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까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가 정말 궁에서 쫓겨나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그리고 왕을 낳고도 왕비가 되지 못한 7 여인들의 신의가 모인 칠궁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첩보작전을 펼친 후궁의 이야기까지 기록되지 않았던 여인들의 진짜 역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선 초기로 돌려보겠습니다. 1450년 세종대왕이 승하합니다. 아들 문종이 왕위에 오르죠. 그런데 문종은 즉위하자마자 골치 아픈 문제와 마주합니다. 아버지 세종대왕이 남긴 후궁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당시 조선 왕실의 후궁 규모가 얼마나 됐냐면요. 기록에 따르면 수십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왕의 후궁이 된다는 건 단순히 왕의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왕실의 내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정치적 결정의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그냥 궁 밖으로 내보내 흩어지게 할 수는 없었어요. 왕실의 채통도 있고 무엇보다 왕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풀어놓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보안상의 문제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종이 내린 결정이 뭐였냐면요. 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겁니다. 일종의 왕실 복지 시설이면서 동시에 감시 시설이기도 했던 거죠. 그렇게 탄생한 공간이 바로 자수궁입니다. 자수궁이 세워진 위치는 지금의 서울 종로구 옥인동, 경복궁 서쪽 지역이에요. 혹시 이 동네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도 한옥이 많이 남아있는 서촌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내력이 참 흥미롭습니다. 원래 이곳은 누구 집터였냐면요. 태조 이성계의 7째 아들 무한대군 방번의 집이었습니다. 무한대군,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바로 제1차 왕자의 난때의 이방원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비운의 왕자입니다. 그는 이복형인 이방석을 지키려다가 이방원의 칼에 목숨을 잃었죠. 당시 무한대군은 고작 20살이었다고 합니다. 왕실은 어쩌면 흉지일 수도 있는 비참하게 죽은 왕자의 집터에 남편을 잃은 후궁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뭔가 상징적이지 않나요? 권력 다툼의 희생자였던 왕자의 터에 권력의 주변부에서 살다간 여인들을 머물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이곳에 들어온 후궁들은 무조건 머리를 깎아야 했습니다. 삭발이요.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머리를 깎는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유교에서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해서 부모님께 받은 몸과 머리카락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왜 후궁들에게 머리를 깎게 했을까요? 사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고려의 불교 문화가 왕실, 특히 여성들의 삶에 깊이 남아 있었거든요. 고려 시대에는 왕실 여성들이 출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 후궁들이 머리를 깎고 비구니, 즉 여승이 되는 관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겁니다. 겉으로는 뭐라고 했냐면요. 선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상 왕실이 관리하는 후궁 수용소나 다름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창 젊은 나이에 남편인 왕을 잃고 강제로 머리를 깎인 채 궁궐도 아니고 절도 아닌 애매한 공간에 갇혀서 평생을 보내야 했던 그 여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실록 기록을 보면 궁궐과 다름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왕실의 위엄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금남의 구역이다 보니까, 즉 남자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보니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요사한 여승들이 드나들며 구판을 벌인다,
불교 행사를 하는 게 유교 국가의 법도에 맞지 않는다. 무당들이 들락날락한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비판을 쏟아냈죠. 실제로 성종 때 기록을 보면 자수궁에서 대규모 불사가 열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백 명의 승려들이 모여서 49제를 지냈다고 해요. 이게 유학자들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불교를 배척하고 성리학을 숭상하겠다고 해놓고 궁궐 바로 옆에서 불교 행사를 크게 벌이다니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인물도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예요. 성종의 후궁이었다가 왕비로 책봉됐지만 결국 폐위되고 사사된 그 비운의 여인 말이죠. 그녀가 사가로 완전히 쫓겨나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자수궁입니다. 아마도 왕실에서는 그녀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동안 임시로 이곳에 머물게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시스템은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무너집니다. 결정적인 인물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선 성리학의 거두 송시열입니다. 현종 때 송시열은 선왕의 후궁들이 모여서 불공을 드리는 것은 유교 국가의 법도에 절대 맞지 않는다며 자수궁 혁파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송시열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죠? 그의 주장 앞에서 왕도 쉽게 반대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1661년 자수궁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약 200년 동안 운영되던 이 독특한 공간이 문을 닫은 거죠. 그럼 이제 갈 곳 잃은 후궁들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이제부터는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수궁이 폐지된 후 조선 후기 후궁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각자 도생이 된 거죠. 더 이상 왕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주지 않으니까 각자의 처지에 따라 운명이 갈린 겁니다. 자녀를 낳은 후궁, 특히 아들을 낳은 후궁은 보통 아들의 집, 즉 궁가로 나가서 효도를 받으며 사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아들이 대군이나 왕자라면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죠. 이게 가장 행복한 결말이겠죠. 하지만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일찍 죽었거나 혹은 죄를 지은 후궁들은 쓸쓸한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궁 밖에 작은 집 하나 받아서 홀로 여생을 보내기도 했고요. 자,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인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드라마 동의의 주인공 숙빈 최 씨입니다. 영조의 어머니인 그녀는 무술이 출신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죠. 무술이라는 건 궁녀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 물을 깃고 청소를 하는 하녀를 말합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왕의 총애를 받았고 또 왕자를 낳았는지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다뤄졌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녀가 어떻게 됐다고 알고 계시나요? 숙종의 사랑을 잃고 궁에서 쫓겨나서 사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드라마나 역사 관련 콘텐츠에서도 종종 이렇게 묘사되고요. 특히 그녀가 천한 출신이었기 때문에 숙종이 죽은 후 맹대를 받았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실록과 역사적 기록을 꼼꼼히 맞춰보면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숙빈 최 씨는 쫓겨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요양을 나간 거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숙종은 숙빈 최 씨에게 이연궁이라는 거대한 저택을 하사했어요. 이연궁이 어떤 곳이냐면요.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광해군 시절에 지어진 왕실의 별궁 규모의 엄청난 저택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별관 정도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컸냐면 영조가 훗날 결혼식을 올린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왕자의 혼례를 치를 정도로 큰 저택이었다는 거죠. 쫓겨난 사람한테 그런 곳을 줄까요? 기록을 더 보면요. 숙빈 최 씨가 병이 깊어지자 숙종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녀를 이 쾌적한 이연궁으로 옮겨서 요양하게 했습니다. 당시 궁궐안은 여러 후궁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라 복잡하고 시끄러웠거든요. 조용히 요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숙종은 그녀를 넓고 쾌적한 별궁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내의원 최고의 의원들을 보내서 끝까지 진료하게 했어요. 심지어 실록을 보면 숙종이 직접 이연궁을 방문해서 숙빈 최 씨의 병세를 확인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왕이 직접 병문안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쫓겨난 사람에게 할 행동인가요? 즉 그녀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왕의 배려 속에서 왕실 소유의 별궁에서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무술이 출신이라는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당시 양반 사대부들은 그녀의 출신을 못마땅해 했고 그녀가 낳은 아들 연인군, 즉 훗날의 영조도 견제했죠. 왜냐하면 정통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 정치적 견제와 당파 싸움 때문에 생긴 헛소문들이 계속 퍼진 거예요.
반대파에서는 숙빈 최 씨가 버림받았다, 비참하게 죽었다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영조의 정통성을 흔들려고 했던 거죠. 그게 오늘날까지 그녀의 말년을 비극으로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들이 왕이 됐는데도 죽어서까지 쫓겨났다, 비참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요. 역사를 볼 때는 이렇게 기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드라마나 소문이 아니라요. 실록의 원문을 보고 여러 기록을 교차 검증해야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청와대 바로 옆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칠궁 아세요? 왕을 낳았지만 끝내 왕비가 되지 못한 7 여인의 신위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건 위패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분들의 사당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들이 왕이 됐는데 왜 왕비가 못 된 걸까요? 보통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어머니는 대비가 되잖아요. 아니면 죽은 후에라도 왕비로 추존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왜 끝내 왕비가 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숙종이 만든 법 때문입니다. 장희빈 사태 다들 아시죠? 후궁에서 왕비로 승격됐다가 폐위되고 사약을 받은 그 사건. 장희빈은 원래 후궁이었어요. 수건이라는 낮은 품계의 후궁이었죠. 그런데 숙종의 총애를 받아서 아들을 낳고 급기야 왕비로 승격됩니다. 당시 왕비였던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본인이 왕비가 된 거죠. 하지만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어요. 양반 사대부들이 발칵 뒤집혔죠. 천한 출신의 후궁이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느냐, 왕실의 법도가 무너진다 하면서요. 결국 장희빈은 다시 폐위되고 인현왕후가 복이 됩니다. 그리고 장희빈은 결국 사약을 받고 죽게 되죠. 이 일을 겪은 숙종은 깨달은 겁니다. 후궁을 왕비로 만드는 건 너무나 큰 혼란을 야기한다는 걸요. 그래서 숙종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후궁은 절대 왕비가 될 수 없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 법 때문에 이후로는 아들이 왕이 되어도 생모는 왕비 칭호를 얻지 못했습니다. 평생 후궁으로 첩으로 남아야 했던 거죠. 아들이 나라의 왕인데 어머니는 첩.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아들은 만백성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자인데 어머니는 왕실 서열에서 정식 왕비보다 한참 아래에 있어야 했던 거죠. 심지어 죽어서도 왕비의 묘인 릉에 묻힐 수 없고 묘에 묻혀야 했어요. 격이 다른 거죠. 칠궁의 시작은 영조의 지독한 효심에서 비롯됩니다.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 씨가 무술이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평생 콤플렉스에 시달렸어요. 왕이 된 후에도 내 어머니는 천한 출신이다라는 신하들의 말에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심지어 반대파에서는 영조를 견제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그의 출신을 들먹이곤 했죠. 영조는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어머니를 왕비로 추존하려고요. 수십 번도 넘게 신하들과 논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숙종의 유지와 신하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끝내 실패합니다. 신하들은 선왕의 법도를 어길 수 없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신 영조가 뭘 했냐면요. 궁궐 바로 옆에 어머니의 사당을 지었어요. 바로 육상궁입니다. 원래는 궁궐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사당을 짓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영조는 자기가 매일 찾아뵐 수 있도록 궁궐 바로 옆에 지은 거죠. 그리고 영조는 거의 매일같이 그곳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실록을 보면 영조가 육상궁에 가서 통곡했다는 기록이 수없이 나옵니다. 어머니를 왕비로 모시지 못한 불효자,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지 못했다며 자책하는 거죠. 이 육상궁이 바로 지금 칠궁의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다른 왕들의 생모 사당들이 하나둘씩 이곳에 모이면서 칠궁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현재 칠궁에는 총 7분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요. 그 면면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의 사당인 육상궁이 있고요. 그 옆에 뭐가 있냐면요.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 씨, 그 유명한 장희빈의 사당인 대빈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아서는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고 저주했던 라이벌이 죽어서는 한 담장 안에서 이웃하고 있는 겁니다. 장희빈과 숙빈 최 씨는 숙종의 총애를 두고 경쟁했던 사이잖아요. 장희빈은 숙빈 최 씨를 견제했고 숙빈 최 씨도 장희빈을 경계했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죽어서 같은 공간에 모셔진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게다가 그들의 아들인 경종과 영조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영조 즉위 후에 경종 독살설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어머니들도 원수, 아들들도 원수였던 두 집안이 죽어서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이 씨의 사당 선의궁도 이곳에 있어요. 영빈이 씨, 이분은 역사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입니다. 아들 사도세자의 비행을 남편 영조에게 고변해서 결국 아들이 뒤주에 갇혀 죽게 만든 비정한 어머니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랬다. 남편의 노여움을 풀어주려고 그랬다. 아들이 정신병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냉혈한 권력욕에 눈이 먼 여자라고 비판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8날 동안 뒤주에 갇혀서 굶어 죽었어요. 그녀는 죽어서 어떤 마음으로 아들의 묘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할까요? 혹시 후회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 역시 왕을 낳았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칠궁에는 이 외에도 진종 추존왕의 생모 정빈 이씨, 장조 사도세자, 추존왕의 생모인 영빈이 씨,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 익종 추존왕의 생모 수계 박씨의 사당이 있습니다. 모두 왕이나 추존왕의 생모들이에요. 하지만 단 한 분도 왕비가 되지 못했죠. 칠궁을 걷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을 낳은 여자들. 하지만 끝내 왕비가 되지 못한 채 죽어서도 첩의 신분으로 사당에 모셔진 여인들. 아들은 용상에 앉았지만 어머니는 궁궐이 아닌 그 옆 사당에 머물러야 했던 그 슬픔과 한 칠궁은 그런 곳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신분제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그리고 그 신분제의 벽 앞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후궁이라고 해서 항상 구중궁궐에 갇혀서 한탄만 했던 건 아닙니다. 조선 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마치 첩보원처럼 활약한 후궁이 있었어요. 바로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의 어머니 순원 황귀비 엄씨입니다. 엄씨는 명성황후가 시해된 후 실질적인 왕비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당한 후 왕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왕후가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왕실의 내외 업무를 총괄해야 했거든요. 그 역할을 엄기비가 맡은 겁니다. 1896년, 여러분 아관파천 아시죠? 고종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한 그 대담한 사건. 당시 조선은 사실상 일본의 감시 아래 있었어요. 고종은 경복궁에 거의 연금된 상태나 다름없었죠. 일본군이 궁궐 주변을 지키고 있었고 고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관파천의 설계자가 바로 엄기비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기록과 증언을 보면요. 엄기비는 자신의 가마를 이용해서 고종을 밖으로 빼돌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궁녀들이 타는 가마인 척 혹은 시종들이 타는 가마인 척 위장해서 일본군의 검문을 피한 거예요. 당시 일본군들은 왕이나 대신들이 타는 큰 가마는 철저히 검문했지만 궁녀나 시종들의 가마는 대충 넘어갔다고 해요. 엄기비는 바로 그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영화 같죠? 실제로 이 장면은 나중에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서 재현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엄기비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는 1년여 동안 그녀는 고종의 곁에서 외교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당시는 열강들이 조선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였잖아요. 러시아, 일본, 청나라, 영국, 미국 이 나라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너무나 중요했죠. 엄기비는 외국 공사들의 부인들과도 교류했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기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조선의 왕실 여성이 외국인과 직접 교류한다는 게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엄기비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쇄국 정책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걸요. 무엇보다 엄기비의 가장 큰 업적은 교육 사업입니다. 양정학교, 진명학교, 숙명학교 혹시 들어오셨나요? 이 학교들이 바로 엄기비가 왕실의 사유재산, 그러니까 내탕금을 털어서 세운 학교들입니다. 특히 숙명학교는 여성 교육기관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여성 교육은 매우 드물었죠. 하지만 엄기비는 여성도 교육받아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녀는 알았던 거예요. 총과 칼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걸. 교육으로 사람을 키워야 나라가 산다는 걸. 실제로 이 학교들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나중에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해방 후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하기도 했어요. 엄기비는 후궁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넘어서 근대 여성 리더로서 교육을 통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왕의 여자가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한 사람의 독립적인 여성으로 살았던 거죠.
그녀는 1911년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에는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녀의 공덕을 기렸다고 합니다. 과거 칠궁은 청와대 영빈관과 맞닿아 있어서 일반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금단의 구역이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완전히 폐쇄되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칠궁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칠궁을 거닐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의미 있는 변화죠. 칠궁을 실제로 가보면 생각보다 조용하고 아담합니다. 화려한 궁궐도 아니고 웅장한 사찰도 아니에요. 그냥 소박한 사당들이 모여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어떤 궁궐보다도 깊고 무겁습니다. 왕을 낳았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여인들의 한 아들의 성공을 보면서도 끝내 인정받지 못한 어머니들의 슬픔이 그곳에 서려 있어요. 자수궁의 비구니들이 흘렸던 눈물, 아들의 왕위를 위해 평생을 숨죽여 살았던 칠궁의 어머니들, 그리고 위기의 순간 나라를 위해 기지를 발휘했던 엄귀비까지. 조선의 후궁들은 단순히 왕의 사랑을 받는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부장제와 신분제의 높은 벽 속에서도 때로는 종교에 의지하고 때로는 아들을 지키며 때로는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낸 생존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야 했고 어떤 이는 왕자를 낳고도 평생 첩으로 살아야 했으며 어떤 이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도 했죠. 이번 주말 화려한 경복궁도 좋지만 그 옆에 조용히 자리한 칠궁을 거닐며 역사책 귀퉁이에 숨겨진 그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드라마에서 보던 화려한 궁중 의상과 치열한 암투 뒤에 감춰진 그녀들의 진짜 삶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하죠. 왕들의 이야기, 대신들의 이야기는 실록에 빼곡히 적혀 있지만 후궁들의 이야기는 그 귀퉁이에 간신히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록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그 사이를 상상력으로 채워보면 또 다른 역사가 보입니다.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내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